예, 경제학 입문 6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성을 거의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36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엡실론 P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측면의 탄력성을 엡실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니까 엡실론 P라고 했지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 측면에서는 탄력성 이거 하나만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엡실론하고 좀 다른 걸 그리스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에타라고 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율은 델타 QS 오버 QS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변화율은 델타 P 오버 P 이렇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급량의 변화율 델타 QS 오버 QS, 가격의 변화율 델타 P 오버 P인데 한꺼번에 쓰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QS 오버 QS 오버 델타 P 오버 P 이렇게 이제 대분수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정리를 하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산식 델타 QS 오버 델타 P 곱하기 P 오버 QS라고 하는 산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피자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25% 상승했는데 피자의 공급량은 10판에서 15판으로 50%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피자 가격의 변화율은 변화 후 가격 2만 5천 원에서 변화 전 가격 2만 원을 빼주고요. 변화 전 가격 2만 원을 나눠주는 것. 이게 이제 피자 가격의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듯이 25%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고요. 피자의 공급량은 변화 후 공급량 15판에서 변화 전 공급량 10판 빼주고 그것을 다시 변화 전 공급량 10판으로 나눠주면은 피자의 공급량은 50%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량의 변화율 50%, 가격의 변화율 25%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이다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의 정확히 2배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찾아내 볼 수 있는데, 자, 한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때 그 재화의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살펴봤듯이 살펴본 조금 전의 경우 같으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였으니까 재화의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탄력적인 공급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이 조금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어지고요. 이때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또 공급의 성격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정확히 1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1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게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가격의 변화분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하긴 하는데 아주 조금 변화한다. 미세하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때는 미분의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DQS 오버
좀 QS 그리고 오버 DP 오버 P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DQS 오버 DP 곱하기 P 오버 QS라고 하는 요 아래에 있는 산식으로 이제 미분의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곡선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상에 한 점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뭐 아래한글 파일에서는 이렇지 않을 텐데요. 이 PDF 파일을 변환을 하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사라졌어요. 공급 곡선이 여기 이렇게 생겨버린 건데, 그래서 여기 S라고 하는 게 공급 곡선을 갖다 의미하는데, 그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A점 그리고 이런 모양이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져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인데 곡선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공급 곡선상의 한 점 A점을 잡고요. 그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dP 오버 dQS, 델타 P 오버 델타 QS 이렇게 될 텐데요. 그놈의 역수, 그러면 이제 dQS 오버 dP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이제 그때의 가격은 요 P1이 그때 가격이 될 테고 공급량은 요 Q1이 그때 공급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 함수 가지고도 이제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공급 곡선이 직선일 경우 그때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뭐 해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경우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직선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횡축에 닿는 점을 원점의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원래는 공급 곡선 일사분면에만 그리죠. 그래서 일사분면이 아니라 이쪽을 갖다가 이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이사분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횡축에 있는 놈이 0보다 적은 값을 갖는다. 횡축에 있는 요 수량이 0보다 적다. 근데 수량이 0보다 적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실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죠. 수량이 0보다 적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사분면까지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직선인데 횡축에 닿는 점이 원점의 왼쪽이다. 뭔 소리냐면은 종축의 절편이 여기서 정말 A라고 하는 값이죠. 그래서 종축의 절편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그럴 때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갖다가 이제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델타 QS 오버 델타 P. 요 놈이 바로 기울기의 역수예요. 원래는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인데 공급 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나 어떤 한 점에서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접선이나 요 직선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상의 한 점, 여기서 B점 잡아놓고요. 그리고 B점에서의 접선 찾아내 보면 그게 바로 요 직선인 공급 곡선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공급 곡선 자체의 기울기의 역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가격 넣어주고, 그리고 그때 공급량을 넣어주면 돼요. B점에서 가격은 요 높이가 되는 거죠. 요 수직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점에서 공급량이라는 것은 요 원점에서 그 B점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수직의 발이라고 그러나요? 그 C점, 그 사이가 바로 이제 공급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신에 BC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은 OC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직선이 있으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찾아내죠? 요거 분의 요거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직선의 기울기는 DC분의
BC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고요. 근데 기울기 역수를 넣어줘야 되니까 뭘 넣어줘야 되냐? DC 오버 BC. 요걸 갖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가격은 BC만큼이고요. 그리고 그때 공급량은 OC만큼이니까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분자하고 분모의 BC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지워버리면 상세에서 날아가 버리면은 DC 오버 OC라고 하는 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재는 뭐랄까요? 그 거리 가지고 재는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B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잰다라고 했을 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DC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OC가 들어갑니다. 분모 OC보다는 분자 DC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더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 B점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공급 곡선상의 B점이 아니라 A점. A점은 종축의 절편이죠. 가격축, P축의 절편이 되는데 A점이 아니라 A점하고 살짝 떨어져 있는 점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A점보다 약간 우상방에 위치한 점이다. 근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좀 떨어져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직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요점 여기 커서 보이시나요? 요 정도 있는 점이 이제 C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분모에는 OC가 들어가는데 OC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는 D하고 원점 옆에 있는 C점이라고 하면은 분자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모는 OC는 그러니까 분자 DC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분모 OC는 굉장히 작은 크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굉장히 작은 크기다라고 하면 그것분의 DC 하면은 이 크기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A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잰다. A점 바로 옆에 있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어도 A점하고 같은 점이다라고 하면 그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상에 이쪽에 있는 점, 이게 공급 곡선이 쭉 따라 올라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에 있는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번 잰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수직의 발을 내리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C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OC분의 분자 DC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급 곡선이 뚫고 나가가지고 저쪽 끝으로 뚫고 나가서 저쪽 끝에 가지고 수직의 발을 내리고 OC분의 DC 하면은 OC의 크기나 DC의 크기나 거기서 거기인 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 있는 OC나 분자에 있는 DC나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기 때문에 그것의 비율,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직선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경우처럼 공급 곡선이 횡축에 닿는 점이 원점의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경우 같으면은 그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가지고 종축의 절편이 되는 그 A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재면 그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깝다. 그런데 이 공급 곡선 쭉 따라가가지고 이쪽 끝으로 우상방 끝으로 가가지고 재면 재면 그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에 가깝다. 그러면 이 중간에는 뭐예요? 전부 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공급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이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부랴부랴 아래 한글로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놔두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거는 공급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이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갖다 이제 D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B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잰다라고 하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OC분의 DC 가지고 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OC는 요만큼인데요. DC는 그것보다 더 적어요. 분모에 있는 OC가 분자에 있는 DC보다 수평거리가 더 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크기는 1보다 적어지겠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쭉 가가지고 DC, 정말 D점,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횡축과 닿는 점 D점, 바로 옆에 있는 점, 바로 우상방에 있는 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OC, 여기서 수직에 발을 내린 게 C점인데 결국은 그거나 D점이랑 비슷하겠죠. 우리 눈으로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면 분모에는 OC가 들어가고요. 요만큼이 들어가고 여기가 C점이라고 치면은 OC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DC가 들어갑니다. 분자에는 DC가 들어가는데 둘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나니까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분자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분모는 굉장히 적은 값을 갖는다 또는 뭐 0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크기는 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곡선이 횡축에 닿는 점을 원점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경우, 자, 그때는 공급곡선상의 횡축의 절편,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의 가격타격성을 재면은 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공급곡선 이렇게 쭉 연장해가지고 이쪽 끝에 있는 이 점에서 보면 그때는 수직의 발 내리면 이 점이 되겠죠. 여기가 C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OC 이만큼인데 DC는 그거보다 살짝 작아요. 조금 작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적인 크기가. 물론 50분의 DC가 1보다 적다라고 정말 적긴 적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도 공급곡선이 이쪽 오른쪽 끝을 정말 뚫고 저쪽 끝까지 나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직의 발을 내린 C점하고 D점과의 거리나 C점하고 O점과의 거리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이렇게 공급곡선이 횡축에 닿는 점을 원점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요 원점과 만나는 원점이래요. 횡축과 닿는 점, 횡축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의 가격타격성은 0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쭉 나가가지고 공급곡선 저 멀리 있는 그 점에서 공급의 가격타격성 재면은 1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살펴보려고 한 거 결국은 뭐였어요? 결국은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타격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또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공급곡선의 형태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이걸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이럴 때는 가격의 변화율하고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타격성은 항상 1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그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B점 요 위에 있다라고 치고 자 그래가지고 B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잰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5점이나 즉 아까 원점이나 요 D점이나 마찬가지 점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잴 때 OC분의 DC 했는데 OC나 DC나 어떤 점에서든 B점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 점에서 좀만 수직의 발 내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요쯤에서 수직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가 C점이다라고 해도 OC분의 DC 똑같고요. OC하고 DC가 똑같고요. 이 점에서도 수직의 발을 내렸을 때 OC하고 DC하고 똑같고요. 이쪽에 있는 이 맨 끝에 있는 점에서도 수직의 발을 내리면 그 점이 C점이 될 텐데 O점에서 C점 간의 거리냐 D점하고 C점 간의 거리나 즉 OC나 DC나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공급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방사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정확히 1이 된다.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이다. 예외적인 첫 번째 경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이다. 방사선의 형태이다. 라고 하면 공급함수가 QS는 AP 또는 뭐 QS는 알파 P 해가지고 여기서 A는 또는 알파는 그냥 특정한 값을 가져요. 뭐 1이면 1이고 2면 2이고 3이면 3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QS는 AP 이런 형태로 공급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상수항이 없는 거죠. 상수항이 없고 그다음에 1차 함수니까 진짜 막 그림으로 표현하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방사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 된다. 예외적인 경우 첫 번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예외적인 경우는 공급곡선이 수직선의 형태. 전에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일 때 해봤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급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격이 아무리 많이 변화해도 공급량은 여기서처럼 알파라고 하는 여기 알파라고 하는 이게 공급량이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은 항상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준 것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의 변화율은 뭐 0보다 크든 뭐 0보다 적든 하여튼 엄청나게 크든 엄청나게 적든 상관없이 공급량의 변화율은 분자에 있는 공급량의 변화율은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 크기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전체 크기도 항상 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곡선의 수직선의 형태인 경우 그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예외적인 경우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일 경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때도 수평선인데 수평선보다 살짝 우상향하는 그런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아주 조금 변화하는데 공급량은 확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율 분자에 있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잴 때 분자에 있는 공급량의 변화율 굉장히 큰데 분모에 있는 가격의 변화율은 굉장히 적은 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굉장히 큰 크기를 갖는다. 그러면은 공급곡선이 수평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큰 값, 즉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의 형태를 갖는 공급함수는 P는 베타 해가지고 이런 형태일 때 이제 공급곡선이 공급함수가 P는 베타와 같은 형태일 때 공급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비교해가지고 보면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때 그때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때 그때는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일 때 그때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 그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무한대이다. 근데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 첫 번째 경우만 다릅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의 형태일 때 그때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고 단위 탄력적이다. 항상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공급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방사선의 형태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방사선의 형태일 때 그때는 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공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는 똑같죠. 수요나 공급이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때 똑같습니다. 근데 단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수요곡선이 직각 쌍곡선의 형태일 때 그리고 공급이
공급이 항상 단위 탄력적인 예외적인 경우는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 즉 방사선의 형태일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 이것까지 하면은 탄력성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는 생산량 조절의 신축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변화하려고 할 테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만들어내는 생산량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 같으면 생산량 조절하는 게 쉽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해운대 주변에 인접한 택지 같은 경우, 자, 이런 거는 추가적인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산품, 뭐 우리 좀 주변에 보이는 뭐 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높아지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공급량을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의 차원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할 때도 시간의 차원이 나왔었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시간의 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단기보다는 장기에 있어서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시설 규모, 우리가 보통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을 갖다 이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정말 가격이 변화한다라고 해가지고 공급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시설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 시설을 갖다 매각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 그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원, 그리고 생산량 조절의 신축성, 이 두 가지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생산량 조절을 신축적으로 하면 더 탄력적, 신축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때는 덜 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차원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탄력적, 그리고 단기로 가면 갈수록 덜 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6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정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굉장히 좀 길게 했는데요. 뭐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앞에 있는 그 균형 분석 하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소요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도를 제가 좀 잘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7주차 강의에서는 그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볼 테고요. 그리고 중간 시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중간 시험 뭐랄까요? 중간 시험 출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